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아온 것은 직무배제 2번과 2개월 정직 처분인데 그렇다면 김 후보자는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 또는 흔들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김진욱 후보자, 재판기관처럼 한쪽 얘기를 들으면 다른 쪽 얘기도 듣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재판, 즉 판사처럼 양쪽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공수처, 수사로 얘기하는 곳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야당에서 삼고 있는 사건들이죠.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등 지금 검찰에 수사 중인데 공수처로 가져올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 이 공수처가 다 완성이 되는 시점에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진욱 후보자가 이같이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조 변호사님, 잘 소명을 했습니까? 예,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다고 그렇게 검찰총장한테 처분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사도 해봤고, 그다음에 네. 변호사도 물론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의 선임연구관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측, 그러니까 재판에서의 양측을 이제 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원래 기본적인 덕목이고,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수사에서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의 이른바 탄핵 구조론이라는 어떤 이렇게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적어도 경찰이 아닌 법률 전문가인 검사라면 네. 양측의 얘기를 다 듣고 판단을 해보는 게 맞다.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대한 결과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본인의 어떤 인권 보호 수사, 그런 철학 같은 걸 담아서 적절하게 대답했다고 보고요.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 무슨 요즘 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들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김진욱 후보자가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성 시점에 이르는 그 시점에 네. 마지막에 공수처가 그 사건을 무슨 뺏어오듯이 가져오는 게 부적절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미 검찰에서 상당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 수사들은 아마 검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진욱 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공을 가로채지도 않을 것이고 이른바 덤터기를 쓰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능력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하기도 어렵다라고 또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권력형 비리 사건과 관련된 이 김 후보자의 답변 어떻습니까? 중립성과 관련된 적절한 내용이었을까요? 야당으로서는 이 공수처란 게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기관, 여당 수사 무마기관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를 해왔고 네.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 때부터 그에 대한 의혹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할 때에 견제구를 날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낙마시킨다기보다는 네.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른바 심리학의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했듯이 최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답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여당, 야당이 아닌 국민의 어떤 시각으로 어떤 수사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정치적 중립성의 의문이 제기되냐라는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번 지금 김진욱 후보가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게 지원을 했던 그런 경력, 그리고 네. 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전 박근혜 정부 때에 이동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대했다는 그런 어떤 소문,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 현 정부에 대해서는 친여당 인사, 전 정부에 대해서는 전 정부 반대 인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던 그 언행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그 김진욱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했고 네. 판사도 해봤고 또 이제 변호사도 오래 해봤고 그리고 일부는 또 1999년 전후에 어떻게 보면 그 제1호 특검에서 그 조폐공사 그 파업 유도 사건에서 수사관도 해봤는 어떻게 보면은 경력은 짧습니다만 수사관도 맛을 본 두루두루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걸 자체를 인신공격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견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뭐 야당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당의 그런 우려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만 봐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이 얼마나 직무를 독립해서 수행하면 매번 이렇게 여당하고 트러블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전 정부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 야당 인사에 대한 아주 가혹한 수사나 가혹한 감사는 봤어도 네. 여당에 대해나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점만 보더라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정치적 중립성에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김진욱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도 아닙니다. 뭐 중립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신 인사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뭔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품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또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야당에서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진욱 후보자의 답변까지 살펴봤고요.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가장 큰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가운데 하나. 과연 공수처의 1호 수사가 누가 될 것이냐, 어떤 사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호 수사 대상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김 후보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 열려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다라고 하는 순간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놓고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하여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 말씀을 저도 가급적 믿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조직을 만들었을 때에 성과는 100일 안에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조직이 다 만들어지면은 그때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점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우려가 되는 바도 없지 않은데요. 저는 김진욱 후보자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공수처인 것이고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수처 설립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수사가 돼야 된다. 공수처를 할 때 뭐라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뭐냐면 검찰 개혁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 대한 특별감찰위원회조차도 사실 해왔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있는 그 검찰이나 판사에 대한 뒷조사 이런 것이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 여당과 또 청와대에 대한 내부적인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고 진짜 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이번 그 공수처가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공수처장 후보, 뭐 제가 그렇게 되지도 않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방론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 자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80년대 후반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말 그 우리나라에 정말 혁기적인 어떤 그 사법적인 영향을 했듯이 네. 수사기관의 어떤 개혁에서도 굉장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 부분 아마 사실 국민 모두가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1호 수사 대상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신뢰를 또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도 할 겁니다. 방금 살아있는 권력 얘기를 하면서 여권, 청와대 쪽 관련된 사안이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최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 변호사님께서는 1호 수사 대상 그 성격 어떻게 좀 규정을 해야 될까요? 후보자 본인의 말 속에 답변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사실과 법에 입각한다는 건 결국에는 사건이 들어와서 그 사건을 법에 따라 검토했을 때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 거기서부터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관처럼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 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살아있는 권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살아있는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청와대가 맞나요?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지금처럼 무소불위로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이른바 96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던가요? 어마어마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려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부적인 결체 절차가 좀 누락됐다는 그 사람이 인권 침해를 받은 부분도 없어요. 방어권의 침해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이렇게 들쑤시면서 그 사람의 인권 침해를 노래하는 그런 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다 본다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네. 왜 매번 국민을 상대로 기관 평가하면 거의 꼴등 수준의 청렴성을 보여주는 기관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조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그 자체로서 공수처 권한이 또 남용된다. 공수처한테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다 넣어놓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공수처 권한이 남용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참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 바로 공수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 거기에 아무리 해봤자 그건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예전에 일본에서 일본 동경 검찰청이 정말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것은 살아있는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메스를 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살아있는 판사, 검사, 그분들의 어떤 비리를 수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의 권한은 옷 벗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살아있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왜 선출된 권력을 그렇게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느냐라고 현재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정말 선출을 180석을 줘놨더니만 지금 이렇게 나라로 과연 이것이 나라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법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답할 시대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살아있는 권력에 물러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선출 권력에 대해서도 물러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선출 권력을 잡아야겠다. 그 욕심 자체가 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기관 스스로가 빛나야 하는 방식으로 네.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검찰권 남용으로 나타났거든요. 공수처만큼은 첫 출범인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네.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건은 아직 비중이 작으니 1호 사건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 일단 묵혀두고 거기서부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나는 이 공수처는 역사적 기관이니까 어떻게든 빛나는 사건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남용이 시작되니까 네. 그러한 정치적인 고려를 일치하지 말라는 것이지 선출 권력을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출 권력은 특히 어차피 선거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 권력에 대해서 선출 권력끼리의 관계에서 자꾸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여주기식의 수사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 그것은 선출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아마 김진욱 후보자 마음에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난 뒤에 아마 수사로서 보여주도록 하겠죠. 이 부분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장의 덕목,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또 엄정한 수사 능력, 또한 그 숙련된 수사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 결정도 받아보면서 헌법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네. 자신의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검 당시 수사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해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경험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한 그 조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공수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일선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리는 아니죠. 네. 그 공수처 검사들이 하는 수사 내지는 이제 그 공수처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이제 지휘 감독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진영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그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판단,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어떤 정치적 외풍이라든가 제3기관에 의한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돼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장의 어떤 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공수처라는 각 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신, 네. 그 소신을 지켜낼 수 있는 의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수사 기술, 이런 거는 사실은 수사관이나 공수처 검사의 몫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 판사, 변호사,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이제 가장 그 헌법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재판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선임 연구관을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떤 헌법적 관점에서 인권보호로서 그 수사기관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 그다음에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처장으로서의 자격으로는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장은 그러하고요. 이 공수처 직제상 차장은 어떠할까요?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수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제청되지 않겠느냐, 임명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실무형과 더불어 실세형 차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 받지 않겠다, 검찰, 비검찰 모두 가능하지만 현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야당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공수처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로서의 어떤 역량, 경험은 현저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 검찰 출신 어떤 변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 출신이 아는 사람을 할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 변호사님도 말씀했다시피 어떻게든 이거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 어떤 이 부분을 특수사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데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비검찰 출신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아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검찰 출신을 불가피하게 차장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문제는 차장은 본인이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인적 구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공수처법에 따를 때는 7명을 위원으로 하되 야당이 2명,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에서 2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네.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법을 바꿔가지고 야당의 어떤 견제권을 사실상 무력화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 구성 이른바 2라운드다라고 하면서 인적 구성을 함에 있어서 과연 협조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공수처장 후보가 야당 네. 법사위원 후보들한테 위원님들한테 협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협조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약에 이제 네. 그 국민의당에서 이 인사권 그 추천위원회 임명을 그 추천하지 않아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그 공수처가 출범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차장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있으면서도 역량 있는 사람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본인이 이제 공수처 검사나 수사 인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뚜렷한 소신을 밝힌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야당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청문회 기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인적 구성을 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산을 넘더라도 또 인사위원회 구성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 공수처장 후보자가 또 밝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따라 많이 좀 좌우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또 쟁점이 된 부분이 이 김진욱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에 의료 진단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또 질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게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게 그 공수처장 후보를 코스닥 상장 관련되는 그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검경 수사권을 독립하면서도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증권거래 관련 내지는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1호 공수처처장이 검찰에 의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제3자 배정과 관련되는 적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어떻게 서면 보고서를 해서 그 답변을 했는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2015년에 미국에 이렇게 UC 버클리라는 로스쿨에서 그 비지팅 스칼라 방문 학자를 했고 그때에 있었던 그 미국 로스쿨 동문이 하는 이 기업에 2017년에 와서 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업이 최근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로서 최근에 와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했다가 다시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어쨌든 지금 법적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고발을 했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향후에 어떤 수사를 할지 이거는 경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서 향후에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될지 아닐지 앞으로는 좀 사실관계를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그러한데 또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지금 김진욱 후보자가 13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를 하는 중에 관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거래 내역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부분이 없다면 공직자가 주식 투자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거래 내역을 제출을 요구했으면 이 거래 내역은 내주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2017년에 현 코로나 사태를 예측했을 일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미공개 정보라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앙등한 이득을 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딱 그 연관성이 드러나는 어떤 증거라든가 정황 같은 거는 소개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굳이 앞선 어떤 의혹이고 이 윤한흥 의원의 말에 따르면 13개나 되는 주식을 그렇게 공직자가 돌리면서 또 일은 똑바로 한 거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과연
그렇게 일을 똑바로 안 하셨으면 이 그 대한변협에서 훌륭한 공직자로서 저기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추천됐을까?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임연구관과 그다음에 소장 비서실장이라는 중책까지 역임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평가는 그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 사람이 역량을 수행 안 됐다는 평가를 이미 받은 것인데 그거 말고 따로 사적으로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야 주식 투자하느라고 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많이 나간 얘기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쨌든 이거 좀 이렇게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는 보지만 또 본인이 스스로 뭐 주식을 언제든지 팔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네. 향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특히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이라는 자리는 웬만한 주식하고의 그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공수처장이라는 자리는 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식을 정리하실 생각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특별한 사정 없으시면 기존 주식은 정리하시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김진욱 후보자가 향후 공수처 검사 등등 수사관뿐만 아니라 이런 인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씩만 쟁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 삼았던 내용들이 그 여러 차례 지금 위장 전입했던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조금 전 인사청문회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사실은 뭐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어 보인다거나 네. 뭐 부적절해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함을 표시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장남의 뭐 미국 이중국적 취득 관련된 내용을 보면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애를 낳으려고 하면 거기서 더 버티고 있었냐 그렇게 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사기업에 있는 동안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사기업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사적인 것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마냥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다 그 어떤 공적 의무 수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 연수증 위법 육아 휴직 의혹이 있는데 네. 이것도 참 난처한 게 이 지금 유상범 의원의 그 질문 취지에 따르면 육아휴직만 하면 24시간 육아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왜 공부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충분히 육아활동도 하면서 그다음에 나름 공부도 약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육아휴직이 아닌 편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공직사회에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관련해서 나오는 게 위장전입 얘기인데 이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그 후보자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보증금을 보전받으려면 그 주소지 전입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우선권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사유로 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지금 보더라도 아이들의 학교라든가 네. 아니면 재산을 불리기 위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위장전입한 사정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나가면서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위장전입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약간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외국을 나갈 때 주소지를 한국에 두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후보자 적격 문제로까지 끌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가 2017년에 청와대에서 그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세 번째가 불법 재산 증식하면서 이 그 미공개 기업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인한 재산 차익 얻은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위장 전입.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2회 이상 한 경우. 이 두 개를 7대 인사 검증 사유 중에 중대한 사유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는 이제 그 주식 문제, 이번에는 이 그 위장 전입 문제. 저는 위장 전입 문제가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장 전입 문제 2번 이상 하면 인사 추천 안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미공개 정보 활용했는 사람 추천 안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소명과 해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